믿었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세입자로 들인 한 남자가 그 소중한 집을 악몽으로 바꿔버릴 줄은 그녀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현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증거와 이웃들의 증언 앞에 무릎 꿇는 사기꾼. 집을 지키려는 할머니의 분노가 만들어낸 반전의 결말이 시작됩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어요. 시골에서 작은 미용실을 40년 넘게 운영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손님들 머리를 다듬어 드리면서 온갖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지은 이 단층 주택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30년 전 남편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며 만든 집이에요. 여보, 우리 집 정말 예쁘지? 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서 이 넓은 집에 살기가 막막했죠. 그래서 뒤채를 새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가족이 7년 동안 살았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아이 둘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매일 뒷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앞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꽃들이 계절마다 피어납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여름에는 봉선화와 맨드라미가 화사하게 집을 장식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함께 가꾸던 정원이었습니다. 영희야, 올해도 꽃이 참 예쁘게 폈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봄 김씨 가족이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였죠. 정말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김씨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어요. 뒤채에서 들리던 생활소음, 아이들 목소리, 저녁 요리하는 냄새까지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며 뒤채를 바라보면 마음이 허전했어요. 창문마다 불이 꺼져 있고 마당에는 아무도 없고 그런 정막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제가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니까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동산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동네 게시판에 전단지도 붙이고 지인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가족을 구한다고 적어뒀죠. 며칠 뒤 몇 가족이 집을 보러 왔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했고 어떤 분은 월세를 너무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세입자 구하느라 바쁘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엄마, 저희가 잠시 뒤채에서 살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민수는 시내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생겼어?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일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도 되었어요. 그렇게 조용했던 제 일상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시련이 될지를. 며칠 뒤 주말, 민수가 아내 지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며느리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부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회사 일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다 취소되고 빚만 늘어가고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사업이 잘 된다고만 했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거야? 은행 대출도 연체되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요. 집 월세도 3개월 밀렸고요. 지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수민이와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요. 수민이는 고등학생, 지은이는 중학생인데 아직 어린 나이에 돈 걱정을 해야 하다니. 그래서 잠시 뒷채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야? 네, 엄마. 월세 대신에 집 관리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빚을 정리할 시간만 주시면 나중에 보상도 해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평생 자존심이 센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걸 보니 정말 막다른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민이 있었어요. 뒷채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거든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민수야, 엄마도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거 알지? 월세를 안 받으면 나도 힘들어. 엄마 대신 생활비와 관리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든 걸 저희가 낼게요. 지연도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몇 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민수 오빠가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꼭 해결하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돈 문제는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눈물 어린 호소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 첫째, 생활비는 꼬박꼬박 내야 해. 둘째, 집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 셋째, 3개월 후에는 상황을 다시 정리하자.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은혜 꼭 갚겠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께 패 끼치지 않도록 잘 가르칠게요. 그렇게 일주일 뒤 민수 가족이 뒷채로 이사를 왔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이 전부였어요. 예전에 넓은 아파트에 살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와 지은이가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아이들 얼굴에도 걱정이 어려 있었지만 제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민수는 일을 알아보러 나가고, 지연은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김 씨 가족이 살았을 때와 비슷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김 씨 가족은 항상 예의를 지키고 감사 인사를 자주 했는데 민수 가족은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최대한 인내하며 그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약속들이 점점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처음 한 달 정도는 괜찮았어요. 민수가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었고, 지연이도 집안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에게 예의를 지켰죠.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혼자 살 때는 3만 원 안팎이었는데 15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뒷채를 살펴보니 에어컨이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지연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에어컨 좀 아껴 써줄 수 있을까? 아,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더웠나 봐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도 요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세탁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지연이 제 창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창고에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가봤는데 제가 보관해두던 이불과 옷가지들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고 그 자리에 지연의 옷감과 재봉틀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연아, 창고는 언제부터 쓴 거야? 아, 어머니. 방이 좁아서 잠시 놓아둔 건데요. 괜찮죠? 말은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투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가족인데 뭐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 창고에서 제 옛날 원단을 꺼내서 아이들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였어요. 지연아, 그 원단은 내가 예전에 미용실 할 때 사다 놓은 건데. 어머니, 어차피 안 쓰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들 옷 테이피려고요. 미리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다니.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손자, 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민수도 문제였어요. 인테리어 일을 새로 시작한다며 전동 공구들을 뒷채에 가져다 놨는데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작업을 했어요. 민수야, 밤에는 좀 조용히 해줘. 이웃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아. 엄마, 낮에는 일 나가야 해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소음은 계속되었어요. 이웃집 박 할머니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요즘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뭘 하는 거야? 미안해, 박 할머니. 아들이 일 때문에 그래. 얘기해 볼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평생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아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다니. 생활비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주던 민수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달은 일이 늦어져서 생활비를 다음 주에 줄게요. 민수야, 나도 살아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지. 알아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주지 않았어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제가 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수민이와 지은이가 점점 무뚝뚝해졌어요. 수민아, 학교는 잘 다니니? 네. 딱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할머니한테 학교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던 아이들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연의 태도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하던 사람이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지연아, 창고 정리 좀 해줄래? 내 물건들이 찾기 힘들어. 어머니, 바쁜데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는 영영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조금만 참자 가족이니까 하면서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량함을 베푼 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너무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민수가 새 일을 구하면, 상황이 나아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여름이었어요. 유난히 더운 날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뒷채 뒤편으로 돌아가서 계량기를 살펴보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집 전기선에서 뒷채로 연결된 전선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민수가 제 집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전동 공구들을 쓸 때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무단으로 연결한 거죠. 순간 머리에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전기요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뒷채로 가서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나와보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게 뭐야? 제가 전선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전기가 좀 부족해서요. 부족하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해? 엄마, 한 집인데 뭐가 문제예요? 너무 예민하게 구시지 마세요. 한 집이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월세도 안 내면서 생활비도 밀리면서 이제는 전기까지 훔쳐 쓰면서 한 집이라고 하다니요. 민수야, 그게 할 말이야? 엄마 전기 훔쳐 쓰고도 당당해. 지연도 나와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거야?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이해해 달라고.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더 많은 걸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호락호락했나?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와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부부를 불렀어요. 민수야, 지연아. 앉아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 나가야겠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와 지연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한계야.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전기요금 문제, 창고 무단 사용, 생활비 연체, 소음 피해까지 모든 걸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는 못 믿겠어.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반성은 집 나가서 해.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 거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그 자리에서 저는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어요.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겠다는 거였죠. 민수는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어디 있는 일이에요? 가족을 이렇게 내쫓을 수 있어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일주일 뒤 민수 가족은 짐을 쌌어요. 트럭을 부르고 이삿짐을 내리는 동안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수민이와 지은이만 마지막에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제 마음도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길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라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건 아닐까?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민수 가족이 떠난 뒤 뒷채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거든요.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창고에 있던 제 물건들은 모두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지연이 쓰던 재봉틀과 옷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혼자 중얼거리며 모든 걸 치웠어요. 뒷채 청소를 하면서 보니 곳곳에 손상된 부분이 있었어요. 벽지는 찢어져 있고 마루에는 공구로 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에휴, 이것도 내가 다 해결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집 수리를 했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마루도 다시 깔고 페인트 칠도 새로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깨끗해진 뒷채를 보니 뿌듯했어요. 부동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세입자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게시판과 인터넷에 전단지를 올렸어요. 이번에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분만, 보증금과 월세 정확히, 집 관리 잘하실 분. 며칠 뒤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마음에 드는 분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애완동물 3마리를 키운다고 했고, 어떤 분은 친구들을 자주 불러서 파티를 한다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보증금을 절반으로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되겠어. 다시 문제만 생길 거야. 그러던 중 한 달 뒤 이도훈이라는 분이 연락을 했어요. 40대 중반의 대학 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곳에서 연구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훈이 집을 보러 왔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어요. 집이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마당도 넓고 조용해서 연구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말투도 온화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다고 했고, 주말에는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아주 조용히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건도 괜찮다고 했어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제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었어요. 죄송한데 보증금을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큰 돈 준비가 어려워서요. 얼마나 낮춰달라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만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대신 월세는 정확하게 낼게요. 2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도훈의 인상이 좋았고 무엇보다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럼 대신 계약서는 확실하게 쓰고 월세는 매달 5일까지 꼬박꼬박 내주세요. 당연하죠.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도훈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쓸 때도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한 것들을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민수 가족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이사 오면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좋은 세입자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뒤 도훈이 이사를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책이 가장 많았고 간단한 가전제품과 옷가지 정도였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군요. 네, 직업상 책을 많이 봐야 해서요. 소음은 전혀 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예의를 지켰어요. 짐을 나를 때도 조심스럽게 했고 마당에 흙을 떨어뜨리면 바로 치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집을 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과일까지 사와서 주었어요. 민수 가족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문제 없겠어. 저는 안심했어요. 며칠 뒤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도훈이 현관에서 나오더니 제 짐을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예의를 아는 경우가 드문데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한걸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끔 마주치면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고 큰 소음을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뒷채에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니까 외롭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세입자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민수네와는 완전히 다르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도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악몽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 2달 동안은 정말 모범적인 세입자였어요. 도훈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꼬박꼬박 했고 월세도 정확한 날짜에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도훈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민수 가족과 달리 기본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3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월세가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달 5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7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8일째 되는 날 도훈에게 물어봤습니다. 도훈 씨, 월세는 언제 주실 거예요? 아, 할머니. 죄송해요. 학교에서 프로젝트 비용이 늦어져서요.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학교 프로젝트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대학 일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지나도 주지 않았어요. 또 물어보니 연구비 지급이 늦어졌다는 핑계였어요. 도훈 씨,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생활이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다음 주에는 꼭 해결하겠어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핑계만 늘어놓을 뿐 월세는 주지 않았습니다. 1달 반이나 밀렸어요. 그 즈음부터 다른 이상한 일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뒷채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도훈이 혼자 전화 통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여러 개였어요. 남자 목소리가 3-4명 정도 들렸습니다. 뭘 하는 걸까? 궁금해서 밤에 창문으로 슬쩍 내다봤는데 뒷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도훈에게 물어봤어요. 도훈 씨, 어젯밤에 손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네. 연구 모임이 있었어요. 시끄러웠나요? 조금 시끄러웠어요.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밤늦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너무 크고 가끔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연구 모임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심했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참다 못해 뒷채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젊은 남자 5-6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박이었어요. 화투와 돈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런, 연구 모임이 아니라 도박이었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집이 도박장으로 쓰이고 있다니요.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을 불러서 따졌어요. 도훈 씨, 어젯밤에 도박하신 거 다 봤어요. 도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도박이 아니라 가벼운 게임이에요. 할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네요. 가벼운 게임에 돈을 걸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할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들끼리 재미로 하는 거예요. 뻔뻔한 태도에 저는 화가 났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변명을 하다니요. 도훈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약을 해지해야겠어요. 할머니, 좀 관대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월세도 밀린 거 곧 갚을 테니까요. 월세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월세는 밀리고 집은 도박장으로 쓰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부터 저는 도훈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보였던 온화한 모습은 다 가짜였던 거죠.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웃집 박 할머니가 찾아와서 말해준 거예요. 영희야, 너희 집 세입자 말인데 다른 동네에서도 문제 일으킨 사람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다더라. 여러 곳에서 월세 떼먹고 도망쳤다고 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기꾼을 집에 들인 거였어요.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응. 인터넷에 피해자들이 글을 올려뒀어. 사진까지 있던데 너희 집 세입자 맞더라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왜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했는지, 왜 월세를 계속 밀리는지, 왜 도박을 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당장 도훈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순순히 나갈까요? 그때 생각난 게 민수였어요. 비록 사이가 틀어졌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걸렸어요. 그동안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더 큰 문제에 빠진 거니까요. 고민 끝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민 끝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달 만에 통화라 어색했지만 급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당연히 서운할 만하죠. 그래도 급한 불부터 꺼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큰 잘못을 했어.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데요? 저는 도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월세를 밀리고 도박을 하고 사기 전과까지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를 쫓아내더니 이제 도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너무 성급했나 봐. 성급했다고요? 엄마는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때 너무 심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와줘. 긴 침묵 뒤에 민수가 말했어요. 지연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어요. 과연 도와줄까? 아니면 자업자득이라며 외면할까? 다음 날 오후 민수가 지연과 함께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지연아, 오랜만이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가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야,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함부로 쓰고 정말 가족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지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절박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켰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제 마음도 풀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너희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너무 매정했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옳았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그때 도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어요. 인터넷 검색 결과, 피해자들의 증언, 도박 현장 목격담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런 위험한 사람을 집에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도움을 청한 거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번에는 저희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날부터 민수와 지연은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열심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인터넷으로 도훈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다른 지역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서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정말 악질이에요. 지금까지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사기를 쳤어요. 민수는 도박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하기 위해 밤늦게 집 주변을 지켰어요.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까지 준비했습니다. 엄마,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이웃들도 도와주었어요. 박 할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분들이 소음 피해 진술서를 써주셨어요. 영희야,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주일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제 작은 집이 마치 작전 본부같이 변했습니다. 벽에는 도훈의 사기 행각을 정리한 연대표가 붙어 있고 테이블에는 각종 증거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충분해요. 이 정도 증거면 도훈이 절대 버틸 수 없을 거예요. 민수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저는 든든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이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훈과의 최후 대결 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작전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민수와 지연 그리고 저는 도훈을 동네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도훈 씨,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도훈은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모여 앉았을 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도훈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훈 씨, 저는 할머니의 아들 민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반갑기는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연이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몇 개나 되었어요. 이게 뭔가요? 도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사기 행각을 정리한 자료예요. 첫 번째 서류는 도훈의 전과 기록이었어요. 사기, 횡령, 무전 취식까지 각종 범죄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구했는지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당신 피해자들이 직접 올린 글들도 많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역 피해자들의 증언서였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훈에게 당한 피해를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전부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세 번째 서류는 도박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었어요. 도훈이 뒤채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 아닌가요? 불법 촬영이라고요? 제가 화를 냈어요. 내 집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게 더 큰 범죄 아닌가요? 네 번째는 이웃들의 진술서였어요. 소음 피해, 수상한 사람들의 출입, 밤늦은 소란 등에 대한 증언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모두 당신을 문제 인물로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월세 연체 내역과 계약 위반 사항들이었어요. 날짜별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월세가 400만 원이에요. 언제 갚을 거예요? 도훈은 처음에 비웃으려 했어요. 할머니들이 뭘 안다고 이런 걸 준비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그것은 도훈의 계좌 내역과 다른 피해자들의 송금 기록이었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사기 패턴을 밝혀낸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요즘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연의 컴퓨터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전문 수사관 같았습니다. 도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화하던 얼굴에서 험악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건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24시간 안에 집에서 나가세요. 둘째, 밀린 월세를 모두 갚으세요. 셋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월세를 어떻게 갚아요? 지금 돈이 없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사기를 쳐서라도 구해오든지. 제가 덧붙였어요. 도훈 씨, 처음에 당신을 믿고 집을 빌려준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할머니, 좀 봐주세요. 저도 어려운 사정이라고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어머니 같은 선량한 분한테. 도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정말요? 저항하지 않을 거예요? 뭘 저항해요? 이미 다 들켰는데. 하지만 도훈의 눈에는 여전히 뭔가 음험한 게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나가겠어요. 하지만 월세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월세도 일주일 안에 갚으세요.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그럼 경찰서에 가실래요? 민수가 휴대폰으로 112를 누르려는 신용을 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할게요. 도훈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민수야, 지연아. 정말 고마워. 너희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엄마, 이제 저희가 제대로 보살펴 드릴게요. 다음 날 새벽 정말로 도훈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트럭도 부르지 않고 가방 몇 개만 들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떠났지만 뒤채를 확인해 보니 또 여러 곳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못자국이 있고 마루에는 담배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수와 지연이 함께 청소하고 수리해 주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좋은 세입자를 구해야겠어요. 아니야, 당분간은 혼자 살겠어. 세입자는 이제 지긋지긋해. 일주일 뒤 놀랍게도 도훈이 월세를 보내왔어요. 400만 원 전액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어디서 구한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지킨 거죠. 정말 신기하네. 사기꾼이 약속을 지키다니. 아마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문제 생기면 진짜 경찰서 가야 하니까. 그 일이 있은 뒤 민수와 지연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봤고 집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민수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지연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었어요. 엄마, 이전에 못한 효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수민이와 지은이도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한테 학교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몇 달 뒤 뒷채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신원조회, 직장 확인, 이전 거주지 평판까지 모든 걸 점검했어요. 새 세입자는 30대 초반의 간호사였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절대 패 끼치지 않을게요. 그래요. 서로 예의 지키며 지내요. 이제 제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앞마당의 꽃들도 예전처럼 화사하게 피어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때로는 냉정한 선택이 필요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긴 폭풍이 지나간 뒤 제 삶에는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민수가 만든 김밥을 먹으며 지연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추억,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낼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서 꽃들에게 물을 주며 생각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든든한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 모든 시련을 겪고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